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독과 고통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던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렵지만 그만큼 깊은 울림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색을 좋아하는 이가 있다면 함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뉴스는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사람들의 말은 끝도 없이 이어지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음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순간, 불쑥 찾아오는 고독,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그 감정은 왜, 언제,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 해답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관도 자학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이 말은 듣는 순간 고개를 돌리게 만들죠. 아니야, 인생은 행복해야 해. 우리는 기쁘기 위해 태어났어. 그렇게 반박하고 싶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깊게 기억하는 순간은 즐거웠던 날보다는 고통을 견뎌냈던 날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이 책은 단순히 철학을 해설하거나 고통을 미화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살아가며 마주치는 감정들, 불안, 외로움, 좌절, 슬픔,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너머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작은 조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이지만 동시에 탁월한 감정 해석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조용히 내려가 거기에서 빛을 찾아내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고독에 빠졌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런 날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글이 작은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요란한 긍정 대신 조용한 생존을 말합니다. 삶의 중심에서 외치는 함성이 아니라 삶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버티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행복을 기분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즐거운 일, 소유한 것, 타인의 인정, SNS의 반응으로 측정되는 얄팍한 기분의 총합.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행복이란 욕망에서 벗어나 침묵을 받아들이고 비워진 마음 안에서 조용히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욕망이 꺼지고 고통이 지나가고 남은 고요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이 글은 그 침묵을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조용히 앉아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고통 속에서 흔들리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 지금 고통스럽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외롭다면 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학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묻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할까? 무엇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까? 그 물음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서 당신만의 조용한 울림 하나가 남기를 바랍니다. 1장. 인간은 왜 고독을 느끼는가? 고독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온 감정. 우리는 고독을 피하려 합니다. 늘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으려 하고, 침묵 속에 있는 순간조차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삶을 기웃거립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고, 대화가 끊어진 공기 속에서 괜히 몸을 움직여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죠. 그런데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감정인 고독. 그것을 이렇게까지 거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독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그는 고독을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바탕, 즉 조건으로서의 고독이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아무리 가족과 친구, 연인이 곁에 있어도 자기 내면의 고통과 질문은 결국 혼자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지? 지금 이 삶이 옳은가? 이런 질문에 누구도 완전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아파줄 수도 대신 슬퍼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상태라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은 고독했고 그 고독 안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피하며 타인에 기대려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독은 곧 실패처럼 여겨지고 혼자는 문제 있는 사람처럼 인식됩니다. SNS에서 친구가 없거나 주말에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여행을 간다는 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고 불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찾습니다. 사실은 내 안이 공허해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갈망해서, 사랑이나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결코 내 빈자리를 완벽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고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고독을 견딘다는 것의 의미.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진정한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고독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고독 속에서 인간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죠. 주변의 소음이 꺼지고 나면 비로소 들리는 내 마음의 소리. 그건 어쩌면 오직 고독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독을 연습하는 삶. 그렇다면 고독을 피하지 않고 하루하루 고독을 견디는 연습을 한다면 어떨까요? 하루 10분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앉아있기. 혼자 밥을 먹으며 내 감정이 어떤지 느껴보기.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물어보기.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쌓이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독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고독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조건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며 관계에 지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탱하는 중심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단순히 혼자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만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쩌면 그런 고독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인 시간, 외로운 마음, 말할 수 없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철학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고독 속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삶은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리고 그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계속해서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2장.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구조와 우리가 겪는 현실. 고독이 인간 존재의 조건이라면 고통은 그 존재가 세상과 부딪히며 맞닥뜨리는 실질적인 현실이다. 고독은 내면의 상태지만 고통은 보다 명확하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상처받고 잃고 실패하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아파한다. 어떤 고통은 물리적이고 어떤 고통은 감정의 이름조차 붙일 수 없이 추상적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일부라는 것. 삶은 왜 이렇게 아플까?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다. 열심히 살면 보답받는다.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긴다. 사람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하지만 현실은 자주 다르게 흐른다.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도 떠나갈 수 있으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뜻밖의 사고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고통은 무슨 의미일까?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매우 급진적이면서도 명료한 통찰을 내놓는다. 삶은 고통 그 자체라는 말. 그리고 그 고통은 일시적 예외나 실패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 의지라는 끝없는 불만족의 엔진. 그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바로 의지워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존재다.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바로 다음 욕망이 고개를 든다. 이 욕망의 연쇄는 끊기지 않으며 그 끝없는 추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을 느낀다. 즉, 인간은 스스로의 본성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다. 충족되면 공허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운 이 모순된 구조.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라고 말한 이유다. 하지만 이 통찰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진실을 정확히 보는 데서 고통의 정체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약을 먹고 관계를 끊고 도피하고 부정하고 괜찮은 척, 무관심한 척 살아가며 고통을 무시하면 언젠가 사라질 거라 믿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한다. 고통은 외면할수록 더 깊어지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에만 그 실체를 잃는다. 이 말은 어쩌면 아주 불편하지만 삶에서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한 전제일지도 모른다.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대신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을 찾게 된다. 고통은 판단이 아니라 경험이다. 현대 사회는 고통조차도 등급화한다.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 사람에 비하면 넌 나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고통마저 경쟁과 비교의 대상으로 만든다. 그러나 고통은 절대적인 체험이다. 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작은 상처 하나에도 오랫동안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상실도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강함이나 약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결과이자 존재의 방식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며 그 안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다고 믿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진실이 있다.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은 즐겁고 바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밤 가슴이 먹먹할 때,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날 때이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견디며 살아간다. 불확실한 미래, 고장난 관계, 이룰 수 없는 꿈, 무너진 기대, 지나간 사람. 그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버텨낸 사람만이 고통 너머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고통의 끝에서 남는 것. 고통은 우리를 흔든다. 무너뜨리고 어둠 속에 가두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고통은 단단한 조각이 되어 우리 존재 안 어딘가에 자리 잡는다. 그 자리는 다신 아프지 않지만 우리를 예전처럼 가볍게 만들지도 않는다.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깊어진 채로 우리는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철학은 삶의 부정이 아니라 삶을 더 진실하게 바라보는 태도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이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용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좇는 행복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감정. 행복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행복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3장에서 다시 이야기 나눠요. 3장. 행복에 대한 오해. 왜 우리는 행복을 좇을수록 더 불행해지는가?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행복이 곧 성공입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요구한다. 행복해야만 하고 행복해 보여야 하며 행복을 향해 달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은 질문에 답하듯 그래, 나 행복해져야지 라며 뭔가를 찾아 나선다. 돈을 벌고 여행을 가고 관계를 맺고 목표를 세운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나면 어느 순간 문득 허무해진다. 내가 지금 행복한 게 맞을까?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행복은 매번 내 손을 피해가는 걸까? 행복은 정말 목적일까? 쇼펜하우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행복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바라는 행복은 항상 부재 상태다. 즉, 우리는 행복을 가지는 게 아니라 결핍과 고통이 사라진 틈에 그것을 느낀다. 예를 들어, 아프던 몸이 나아질 때,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
불안했던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안도감과 함께 행복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곧 다음 문제, 다음 욕망이 다가온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어떤 상태에 정지된 순간일 뿐, 영속적인 감정이나 위치가 아니다. 욕망의 그늘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욕망은 채워지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망으로 증식된다고 보았다. 첫 월급 만족, 더 높은 연봉을 바라봄, 관계를 맺음, 안정, 새로운 감정 또는 불만이 생김, 자유를 얻음, 지루함, 더 자극적인 것을 찾음. 이 욕망의 연쇄는 끝이 없고 우리는 그 끝없는 결핍 속에서 늘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을 안고 살아간다. 즉, 욕망을 좇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우리는 행복을 오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그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다. 좋은 직장, 돈, 사랑, 외모, 명예, 성공.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일까? 행복이 결과로 존재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복은 결과물이 아니라 관점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행복은 욕망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고요한 상태라고. 즉, 뭔가를 얻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잠시 사라졌을 때 느끼는 틈새의 정적인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가지는 것이라 착각하는 동안 행복은 이미 지나간다. 그래서 오히려 행복을 추구할수록 더 불행해진다. 행복이란 덜 바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기적인 인간 욕망의 실체를 냉정히 파헤쳤지만 동시에 행복에 이르는 길도 제시했다. 그는 말한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바라는 자가 행복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니다. 무조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욕망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돌아보라는 조언이다.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지는 목표라면, 누군가를 억지로 따라가며 얻으려는 성취라면,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체면 때문에 쥐고 있는 욕망이라면 그건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지금의 고통을 더 키우는 원인일 수 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감각,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쇼펜하우어도 동양의 선불교도 스토아 철학자들도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통찰을 공유한다. 단지 우리는 그걸 느낄 훈련이 부족할 뿐이다.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에 감사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걷는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깊은 숨을 쉬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행복이다. 그저 우리가 그걸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뿐. 행복은 충족이 아니라 충분함에서 온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말한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제일 감사한 날이야. 행복은 소유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상태를 충분히 누리는 마음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행복이란 욕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락하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도 어딘가로 달리고 있다. 하지만 문득 이렇게 멈춰서 묻고 싶다. 나는 정말 행복해지고 있는 걸까? 내가 좇는 이 목표는 정말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걸까? 이 물음에서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는 그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태도인 수용, 즉 받아들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행복은 결국 완벽해진 세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4장. 받아들임의 힘. 완벽하지 않은 삶과 화해하는 태도. 이 세상은 생각보다 더 불완전하다. 사람은 실망시키고 계획은 어긋나며 감정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하루, 이상적인 관계, 이상적인 나는 거의 도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아침을 맞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받아들임이다. 수용은 포기가 아니다. 받아들여라 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 그럼 나는 그냥 당하고 살라는 건가요?
그럼 세상에 대한 저항은 의미 없는 건가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수용 수동적 체념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 수용이란 세상을 바꾸려는 환상에서 벗어나 지금 이 현실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를 세우는 태도다. 그는 말했다. 세상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먼저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라. 받아들임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상황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 왜? 대신 그럼에도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는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왜 하필 지금? 왜 나만? 이 질문은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둔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원인을 찾고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려 한다. 그러다 보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나아가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기를 권한다. 왜?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수용이란 원인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내 안에 통과시키고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을 찾는 일이다. 인생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잡고 있는다. 누군가의 감정, 날씨, 운, 시간, 죽음, 과거. 이 모든 건 의지로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려 할수록 더 큰 저항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 수용은 그 고통의 벽을 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나를 선택하는 것. 이다. 나 자신도 수용의 대상이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바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늘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피로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 자체를 결핍적이며 충돌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즉 불안해도 되고 흔들려도 되고 무기력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수용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오늘의 나는 좀 무기력하지만 그럴 수 있다. 지금 실망하고 있지만 이것도 내 일부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화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받아들임이 만들어내는 변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 집착이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들고 타인과의 갈등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수용은 무기력이 아니라 분별력이다. 그리고 분별력은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의지다. 동양의 지혜와 쇼펜하우어의 만남.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서양 철학자였다. 그는 특히 불교와 인도 철학에서 욕망의 소멸, 수용의 지혜, 고요의 철학을 높이 평가했다. 그가 말한 고통을 통해 욕망을 내려놓는 삶은 동양에서 말하는 무의, 비움의 지혜와 닮아 있다. 즉 그에게 있어 수용이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인간 본연의 해탈 방법이었던 셈이다. 수용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다. 고통을 겪고 행복을 줬다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고 나 자신이 싫어질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억지로 견디거나 부정하거나 혹은 천천히 받아들이는 길을. 쇼펜하우어가 말한 수용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내가 다시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수용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한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나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음 장에서는 그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살아내야 할 하루하루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고독을 견디고 고통을 이해하고 행복에 집착하지 않으며 삶을 받아들인 우리가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철학을 어떻게 일상에 실현할 수 있는지를 5장에서 함께 나눠보자. 5장. 고독과 고통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철학을 삶으로 옮기는 사유의 연습. 우리는 고독을 이야기했다. 고통을 이해했고 행복의 실체에 대해 고민했으며 삶을 받아들이는 힘에 대해 들여다보았다. 이제 묻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철학이 책 속에만 존재한다면 그건 지식일 뿐이다. 그러나 철학이 삶에 닿을 때 비로소 그것은 태도가 된다. 철학은 특별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철학을 거창하게 생각한다. 무언가 위대한 일이 생겼을 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큰 실패나 상실을 겪었을 때, 그때야말로 철학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정반대에 있다. 그에게 철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에야말로 더 필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그런 날들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관계의 피로는 대화 없는 하루 속에서 자라고, 불안은 목표 없는 일상 속에서 자라고, 자존감은 비교와 자기 비판 속에서 무너진다. 이 고통들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 그러므로 철학은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 깃들어야 한다. 삶을 견디는 사유의 기술.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이라 했다. 그 말은 삶을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견딜 기술을 익히라는 뜻이었다. 다음은 그가 직접 실천하거나 권했던 사유의 방식이다. 1. 잠시 멈춤의 습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춘다. 그 감정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이 멈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일이다. 2.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고통의 주된 근원이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영향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감각하는 법을 중요하게 보았다. 한 모금의 차, 한 줄기의 바람, 그 감각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잠시 벗어날 수 있다. 3. 감정 거리두기 훈련. 감정은 진실이지만 항상 옳지는 않다. 그는 감정을 그 자체로 믿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라고 했다. 나는 지금 분노를 느낀다. 이 한 문장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의 주체가 아니라 관찰자가 된다. 이 관찰의 태도는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만든다. 고통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일상적 실천. 다음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너무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다. 1. 아침에 하루의 주제를 정해보기. 오늘 하루를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침착함을 지켜보겠다. 오늘은 감사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의 작은 태도를 스스로 정하는 것. 이건 하루를 수동적 생존에서 능동적 인식의 장으로 바꿔준다. 2.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지금 내가 바라는 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 감정은 누구를 위한 걸까? 나는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이런 질문은 혼란을 정리하고 고통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유의 재료로 만들어준다. 3. 고독한 시간, 의도적으로 갖기. 주말 1시간, 카페 한 자리에 앉아 휴대폰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은 정보가 없는 대신 자기 감정과 마주하는 기회를 준다. 이것이 고독을 견디는 연습이자 고독과 친구가 되는 연습이다. 고통을 피하지 않을 때 생기는 변화.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없애는 대신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 고통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신호가 되고,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깊이가 되며, 슬픔은 무게가 아니라 진실이 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 세상을 바꾸지 않고도, 나를 바꾸지 않고도 그냥 살아가는 일상이 가벼워진다. 진짜 철학은 결국 살아냄이다. 우리는 모두 삶을 철학하지 않는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철학하고 있다. 왜 이러지? 나는 누구지? 이 선택이 옳았을까? 이 질문들은 철학 교과서엔 없지만 누구보다 진실한 사유의 시작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하루가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조용하지만 위대한 철학의 실천이 되기를. 6장. 쇼펜하우어와 나. 철학이 내 삶에 스며들었던 순간들. 누군가 말했다. 당신의 철학은 당신이 고통받을 때 드러난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당시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저 버티고 있었고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했었고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끝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너졌다. 아무도 없는 방 안.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다. 딱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나 외롭구나 라는 감정을 아주 또렷하게 느꼈다. 철학은 무너질 때 시작되었다. 이전에 나는 철학을 머리 좋은 사람들의 학문이라고 여겼다. 추상적이고 어렵고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하지만 내가 고통 앞에서 무너졌을 때, 그리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나는 우연히 한 구절을 만났다.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 마치 누군가 내 고통을 정확히 알아본 채 조용히 말을 건넨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쇼펜하우어를 읽기 시작했고 그의 말 속에서 나를 찾았다. 고독을 외면하지 않게 해준 사람. 쇼펜하우어는 무뚝뚝하고 비관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글은 놀랍도록 정직하고 따뜻하다. 그는 외로움을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았다. 무기력함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았다. 불안정한 인간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그의 철학을 읽으며 처음으로 나 같은 사람도 괜찮다는 위로를 받았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 성향도, 일을 해도 허무했던 감정도, 누구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도, 그 모든 것이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었다는 사실. 그게 나를 아주 크게 해방시켰다. 그의 철학이 나를 바꾼 방식. 쇼펜하우어를 만난 이후 나는 몇 가지를 바꾸기 시작했다. 1.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울고 싶을 땐 울었고 말이 안 나올 땐 침묵을 택했다. 예전에는 슬픔이 들키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감정도 살아있는 나의 일부라는 걸 인정했다. 2.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 예전엔 혼자가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주말 오후엔 일부러 혼자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 앉아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 그 시간이 내 안에 소음을 줄여준다. 3. 타인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았다. 사람이 내 빈 곳을 채워주길 바랐던 적이 있다. 그런데 기대할수록 더 외로워졌고 더 실망했다. 이제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을 배우게 됐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딘다는 것은 결국 자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실천 중이다. 아직도 어렵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이런 변화들이 완벽하게 나를 바꾼 건 아니다. 지금도 힘든 날이 있고 지금도 무너질 것 같은 밤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그 감정이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감정들 속에서 조용히 사유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걸. 그건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힘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지탱해주는 조용한 기둥 같은 것. 철학은 나를 구한 적 없다. 다만 살아있게 했다. 쇼펜하우어가 내 인생을 구해준 건 아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고 나도 그의 말에 모든 해답을 얻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글을 통해 나는 생각하는 인간이 되었고 그 덕분에 느끼는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내 안의 질문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했고 그 질문이 내 감정을 정리해줬다. 어느 날 문득 비 오는 날 유리창을 보다가 아무 이유 없이 미소 지었던 날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아, 나 요즘 좀 평온하구나. 그건 행복이라는 말보다 더 깊고 조용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엔 내가 받아들이기로 한 고독, 고통, 나 자신이 있었다. 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 고통 이후에 남는 것, 그리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힘. 사람은 누구나 무너진다. 모든 게 괜찮은 척 웃으며 살아가지만 사실 마음속 어딘가에는 늘 작은 균열이 있다. 그 균열은 불현듯 깊어지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도 감정이 쏟아져 버린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이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은 절망의 언어 같지만 사실은 아직 삶을 붙잡고 있는 증거다.
진짜 절망은 묻지 않는다.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삶은 마치 뿌연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보인다. 출근길의 사람들, 스쳐가는 웃음소리, 내가 끼지 못하는 대화들,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투명해지고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묻는다. 이런 하루를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다. 의미란 원래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의미를 만들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다. 의미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쌓이는 것이다. 고통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힘이 된다. 우리가 지나온 아픔들, 말하지 못한 외로움들, 밤마다 꾹 눌러 삼켰던 감정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내 안 어딘가에 깊은 결을 만든다. 그 결은 나를 더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며 내가 나를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고통은 내게 남은 가장 인간적인 흔적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 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통이야말로 존재를 자각하게 하는 힘이며 삶을 철학하게 만드는 불씨라고 믿었다. 사소한 것들이 삶을 붙든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위대한 사상도 대단한 꿈도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 퇴근 후 아무 말 없이 걷는 골목, 하늘을 보며 아, 날씨 좋네 하고 혼잣말하는 순간, 우연히 듣게 된 음악 한 곡, 그런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 어느 날 문득 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감정을 불러온다. 그게 삶이다. 삶은 늘 특별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인간은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존재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외로움도 어쩌면 평생 함께일 것이다. 삶은 자주 흐트러지고 계획은 무너지며 감정은 엉켜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걷는다.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웃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그렇게 본다. 무력하면서도 견디는 존재.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껴안고 나아가는 존재. 삶을 변화시키는 건 위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회복의 태도다. 내일도 그냥 살아보기로 한다. 지금의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 그 자체가 충분한 가치다. 우리는 위대하게 살 필요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견뎌내는 것. 그게 철학이고 그게 인간의 힘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통은 지나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 통찰이 남는다. 이제 다시 묻는다. 당신은 왜 사는가?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살아가며 나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감사라는 감정이, 그리고 철학이라는 작은 등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은 당신도 어쩌면 자신만의 고통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이제 이 책은 끝나지만 당신의 하루는 계속된다. 그 하루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조용히 견디며 깊이 느끼며 나를 잊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하루 끝에서 작게라도 웃을 수 있기를.